저는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한 뒤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어제 선언식 마치고 충남 공주를 갔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만났던 많은 일반 국민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학생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공주에 모여서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제 49명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주를 택한 이유는 전남, 경남, 또 대구, 전북, 또 충청도, 강원도 오시는 분들이 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대전 공주 지역이라고 해서 모여서 간담회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차례 만났던 우리 평범한 서민자 이웃들이고 되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뒤에 함께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일정을 가져서 어제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제가 선언식에서 또 선언문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예, 그럴까요? 어제 제가 선언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말씀 첫 번째로 짤막하게 기회 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 공화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회 독점의 해체입니다. 기득권을 깨자는 얘기죠.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관료, 심지어는 노조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기득권을 깨는 것이 첫 번째 기회 독점의 해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 2배 만들기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혁신 인력, 또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이 모든 것을 2배 이상으로 늘려서 더 많은 기회를 하자는 기회 2배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는 더 고른 기회의 제공입니다. 저는 기회 할당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연령별에 맞게 10대에는 입시와 관련된 할당, 20대에는 취업과 관련된 취업 할당, 30대, 40대는 부동산과 관련된 기회의 할당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기회공학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질문이나 또는 나중에 이제 공약을 발표할 적에 자세한 얘기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대선판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판을 바꾸자, 정치 세력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판 볼 것 같으면은 논의되는 후보들 간에 또는 정당 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은 모두가 다 과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남 흠진 얘기죠.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선판의 여러 아젠다나 의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과거 이야기, 남 흠진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선판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의제는 과거 이야기와 남 흠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때가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 또 관련된 경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치 외교 경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의제로서 같이 토론하고 자기의 비전과 정책 내용과 또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식으로 대선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일환으로 제가 선언문에서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말씀으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로 바꾸는 것과 두 번째로 지금의 대선판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제가 주장하는 정치판 바꾸기, 정치 세력 교체의 첫 단계는 이 시점에서는 대선판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모두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 말씀이 정도 하고요.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이회림이고요. 안철수, 금태섭 그 후보들하고도 이제 제3지대 남은 사람들하고 혹시 좀 연대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없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제2온 것도 없는지, 최근에 제2온 것도 없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그 정치적 기반인 경장포럼 출범 시기는 언제 됐는지도. 네. 지금 현재로서 안철수 대표님과는 아직 좀 만날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과는 언제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열린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와 경제와 또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라면 어떤 분들과도 열린 자세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제의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분들 중에는 제가 이미 여러 가지와 같은 구상을 하면서 또 일부 이렇게 비공식으로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경장포럼 시기. 경장포럼이요. 경장포럼은 사실 준비한 지가 제법 오래돼서 아마 추석 지나고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장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는 청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이제까지의 다른 포럼과는 다른 형태로 또 제가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서는 가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입니다.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에 제안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까지 대선 후보들 간에 물론 요번 전 얘기죠. 후보들 간에 공약 중에서 경제 부문 공약은 약 70%에서 80%까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당에서 또는 대부분의 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도 선거에서 이긴 측에서는 비공작 공약을 만들고 또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과 후보는 자기들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또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라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과정에서 공통공약을 함께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을 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에서 이긴 측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공통공약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그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줘서 같이 달성토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나 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같이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공통공약이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하면은 조금 분석을 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공통공약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선언식에서 제가 30년 넘게 경제정책에 대한 수립과 집행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후보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제가 그 심부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다음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각 후보들이 동의하는 내용의 공통명령을 함께 만들어서 분류해서 또 시민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함께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제안에 호응하는 후보들이 계시다면은 저희는 바로 각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 대선 출마 주자로 기대를 오래전부터 모으셨는데 그 기대보다는 출마 시점이 좀 늦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뭐 그때 말로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 뭐 간을 본다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동안 제가 작년 총선이나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또는 양당으로부터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받은 걸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택했는데 첫째로는 간을 봤다면 뭔가 유리한 어떤 상황에 제가 몸을 싣거나 숟가락을 얹었겠죠. 그런 점에서 간 보거나 뭐 좌고우면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늦었다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지금의 정치 구조나 정당 구조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가 없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답답함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정치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지난 20년의 반복이 될 것이다. 정권이 교체가 돼서 누가 된들, 정권 연장에서 누가 된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서 또 여권에서는 무조건 정권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식으로 대선판이 흘러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적에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저는 정치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권이 이분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래부터의 반란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깨달았던 교훈은 이분들이 우리 정치권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권력 투쟁, 그걸 뛰어넘는 생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간본 적 없고요. 둘째로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 없는 그 같은 지지와 반응이 아래로부터 반란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불씨가 넓은 벌판을 태우는 법이 있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BS 이중입니다. 네? 네네. TBS 이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후보시죠. 지금 최근에 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하나 어떤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장점 분야가 아무래도 정책이나 뭐 공약 비전 이런 쪽이신데 그래도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정무적인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많이 나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대선판을 바꿉시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남흠집 내기 내지는 네거티브 내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공작이 들어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지요. 지금 질문하신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 규명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문제로서 엄중히 다뤄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선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 캠페인의 기조가 제가 열한벅석하고 민폐 끼치지 않는 오로지 비전과 콘텐츠로만 제가 캠페인하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그 남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 어제 제가 선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전과 컨텐츠 외에도 여러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국가 비판하시고 제3지대를 출마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당선이 됐을 때 여당 없이 이제 정치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고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당선이 되면 제가 여당이죠. 근데 이제 소속 정당이 없으시니까 소속 정당이 없을지 있을지 지금 정치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지금의 정당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기존의 정치 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과 세력들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기자회견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속이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치 시장이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주 강고한 양당 구조가 이미 단단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십시오. 지금의 정당 구조를 보십시오. 중앙당에서의 아주 집권적인 의사결정 체제. 앞으로 이 구조가 저는 아주 민주적이고 일반 시민과 당원들이 자발적인 민주를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정치 플랫폼 말씀도 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정당 구조를 깨는 쪽에 저는 지금의 정당과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의 정당 구조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선판과 이 정치를 보실 텐데 저는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같은 정치 구도가 흘러가가지고 앞으로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지금 같은 생각으로 기존의 정당 구조를 깨는 방법, 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하는 방법으로의 아주 즐겁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제 자체를 정치 세력 내에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레이스 중간에 창당이라는 선택지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안에서의 작동하는 것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기존의 정치 세력인 정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은 제가 배제하지 않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정당을 창당했다면은 다들 지금의 정당 구조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창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아래부터의 반란이 가능한 또 직접 민주주의의 일부 가미된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통령 권한 집중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고 개헌도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대통령 권한이 좀 과도하다라고 느꼈던 좀 장면이나 지점이 있다면. 네. 제가 개헌을 제 책에서 주장을 했고 어제 선언식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시죠. 역대 정부도 한번 보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정권이나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그냥 깔려있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 체제와 정치와 정부가 돌아가는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집권을 해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개헌을 주장을 했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정부는 제7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치 체제를 포함한 국가 운영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넘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똑똑히 봤고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사례의 어떤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반복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와 같은 것들은 정치 제도를 포함한 개헌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 이런 것까지는 다 고치는 그런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같은 식으로 대선판이 과거 얘기하고 나무집 내고 이런 싸우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세 정부에 걸쳐서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는 정부였지만 공통된 점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과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운영 체계로 인해서 어떤 때는 좋은 의도도 잘못된 결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쟁이 휘말려가지고 결국 비슷한 모습으로 5년 동안에 가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자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명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뚜렷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종국에 가서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비유를 해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에서 이제 기회공화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기회공화국은 다른 말로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트는 기업을 스타트업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회를 만드는 의미에서의 스타트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고른 기회를 든다는 측면에서 업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빗대서 제가 어제 이제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우리 그 낮은 것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요. 또 제가 지금 아무런 세력도 없이 도와주시는 몇 분과 함께 단기 필마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를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익히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민 국민과 하면은 지지율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지금 아마 이름 있는 어떤 정치인 누가 같이 하는 거냐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또 의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또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과 또 그분들로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일반 서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단일화 문제는 지금 현재로 뿐만 아니라 단일화 문제는 제 머릿속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하지도 않았겠죠. 단일화는 제 머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말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연설 준비하시. 예,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차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입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하였습니까? 불 꺼진 여의도의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에 힘들어할까 봐 통제한 것입니까? 어제 이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어제 수천 대의 차량이 행렬에 동참했다고 해서 방역 위험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잘 복기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 스루식 검사소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심지어 검체를 채취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 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 소리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어제 경찰은 경적 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범칙금 4만 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입니까? 이들은 반정부 인사이기에 어제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도 방역정책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축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당시에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6월 17일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스타가 오늘 다시 출동합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내로남불식 공정을 타박하면서 정권 창출을 위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연설을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조수진 씨. 네, 첫 번째 주제는 이해찬 전 대표 관련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2002년 8월 노무현 대선 후보 측 이해찬 의원은 병풍 의혹을 인지수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괴롭히는 수사를 검찰이 여당에 사주했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엔 병풍 수사의 방법을 담은 김대엽 면담 보고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했습니다. 친노 좌장을 거쳐 친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해찬 전 대표가 모처럼 등판해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총공격하라고 여권에 지시했습니다. 친문 상황의 지침에 따라 여당 본부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사주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공작임을 공식 확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여권은 여러 공작을 시도했고 성공시켰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설, 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설,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의 건설사 10억 원 수수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 공작이 성공한 것은 19년 전입니다. 정치 공작은 사라져야 할 적폐이고 국민의힘에는 공작의 DNA가 없습니다. 친문 상황은 19년 전 병풍 수사 사조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상하고 수상한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전광석화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만든 것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첫째, 대검찰청은 어제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기관은 국민권익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감찰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섰는지도 의문입니다. 둘째,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 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 예비 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언론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친문 핵심 인사는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비난부터 했습니다.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입니다. 네, 배현진 최고위원. 예, 여러분, 이 표시 뭔지 다들 아시죠? 저희 당에는 배지 달고 다니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가족이 없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일명 덕분에라는 이름으로 챌린지를 또 주도하시고, 관련 상품들을 배지로 가슴에 달기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다름 아닌 코로나 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굉장히 정부가 열심히 홍보 중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며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한 꾸준한 국가재정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선진국다운 선진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부연 설명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 공공병원 확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 시설 설치 등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저희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아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신 그 모습과 달리 무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선 그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대표 연설이라는 것을 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소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푸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그럴싸한 웅변을 연기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K-방역,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정부도 집권 여당의 모든 일원들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료계 일선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 장비조차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이 원활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주사기를 확보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의료진들의 제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리식염수에 이제 희석을 해서 써야 하는데 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리식염수 등이 공급이 안 돼서 당장 주사를 해야 하는데 패닉이었다는 의료진들의 하소연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쉽게 듣고 넘기면 안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국의 대형 병원들의 음압병동의 설치를 주문하고 만들어라라는 오더를 했지만 지난 5월쯤 잠시 코로나 확진세가 주춤하자 정부는 이 오더를 아무 대책 없이 취소해서 일선 병원들을 굉장히 난감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는 정부에게 그 얼굴에 먹칠하는 블랙 코미디 상황 아닙니까? 일선 병원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조차 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헌신을 높이 산다 한다면서 이 덕분에라는 말로 현장의 고통을 대충 가름하려 하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참 잘했다 하고 보아 넘기시겠습니까? 덕분에 챌린지를 주도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도 그냥 말로 말빛 갚는다는 식으로 뛰어넘기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탐문하고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덕분에 챌린지가 얕은 사기극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를 후회 받지 않으시길 강력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최고위원. 예, 정미호 최고위원 말씀 주시죠. 김웅 의원은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특정 세력과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검 감찰부에서는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의혹 제기에서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인정까지 단 5일 걸렸습니다. 진짜 공익신고를 한 날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밝혀지면 그보다 짧게 이틀이나 3일일 수도 있겠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 사건에서 이를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하기까지 2달 정도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호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상 공익신고 요건 검토는 통상 60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수장인 감찰부장은 그 유명한 한동수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이 사퇴하는 그 와중에 마치 알박기 하듯 지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려다가 조남관 전 총장 직무 대행과 충돌하고 친여 성향이 아주 강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입니다. 그가 감찰부장으로 있는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할까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궤변으로 변명하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보자는 권익위로 가지 않고 대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익위에서는 통상 조사하는데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어제 인터뷰 때 재소자 신분을 밝힐 것을 알고 급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검으로 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와 직간접적으로 사전 교감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를 도와준 세력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떠나고 난 지금 검찰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 이 사건 수사해봤자 규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이렇게 소란스럽게 수사한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생태탕 때문입니다. 생태탕이 필요하고 끓여야 하니까요. 민주당은 검찰 장악을 통해 공작 정치하려는 거 그만두세요. 이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은 민주당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부 의장님.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던 청와대 정책실장 또 그 법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 정말 양심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권익위 발표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 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여당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동의한 부분 8분에 대해서 권익위 통보 내용을 원문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권익위의 이 편파적인 조사 내용이 밝혀질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권익위에서 통보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은 작년 8월부터 약 1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합동보고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했습니다. 무려 719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부과해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외면하고 한계가 분명한 공공주도 공급만을 시행하여 공급 절벽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 징벌에 가까운 과세를 강화하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매물 잠김 현상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자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인 돈줄 죄기를 단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기회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KB리버 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천만 원을 넘었고 서울의 경우 약 4,6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절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국가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국가 재정이 탄탄하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본 예산을 3번, 추경을 무려 7번이나 편성하며 선심성 퍼주기를 함께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국간이 바닥을 드러내니 이제야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둘째,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경제수장으로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위기에 눈을 감아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파탄 책임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책임 회피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무분별한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 원, 국가 부채는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문 정부는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의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5%로 OECD 평균인 23.7%보다 4%포인트가 높습니다. 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1%가 낸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이 OECD 평균 8.8%의 2배에 가까운 15.7%입니다.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안 기업은 과도한 세금 압박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세수를 조달할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김영수 최고. 사상 처음으로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 왜 쌓아두냐며 무능한 발언을 일삼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또다시 요설로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어제 라디오에서 자신도 소득 수준 상위 12%로 분류가 되어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며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고민정 의원 개인 지갑에 있는 돈입니까? 여야가 합의에 도출했던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상위 12%에 드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공감 능력 결여 증상이 있으신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셨다던데 그럼 그 자신 있는 180석으로 그냥 밀어붙이시지 그러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88%의 국민이 25만 원씩 받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분들을 세심하게 찾아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만큼 나라에서 도움을 더 드리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진정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콧방귀나 끼며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혈세 낭비 주장을 어떻게든 설득해 축소시켜 놓았더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의 모습을 보니 문재인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얼마나 나라 곳간을 흥청망청 낭비해 왔는지 실감이 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쓸데없는 소리를 시작한 고민정 의원의 언행에 한편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말에 납득이라도 가는 말씀을 하셔야 야당 입장에서 논리에 입각한 반박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회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